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는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LTV 완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공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은행 규제, 집 사는데 규제를 까다롭게 계속 해왔잖아요. LTV, 집값의 몇 %를 돈을 빌려줄 것인가 하는 LTV를 계속 조여왔는데 윤석열 정부 지금 풀었습니다. 그렇죠.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80%까지 LTV를 완화하는 건데 조 박사님 어떻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십니까?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시킨다는 점에서는 저는 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게 실속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번에 LTV를 80%로 높여준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6억으로 돼 있죠. 기존에는 한 4억까지 이제 빌려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상한 6억 원. 예, 상한은 6억 원까지 이제 빌려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애 최초 가운데 예를 들어 40, 50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택 구입을 위해서 많은 자금들을 준비하고 또 저축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큰 어떤 힘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 2030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금액 자체도 6억으로 제한되고 실제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만 예를 들어 지금 주담대 금리가 4.04%까지 지금 오른 상태에서 이자 내는 4%보다 금액만 훨씬 높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대출 금리는 그런데 이제 생애 대출 뭐 이런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자만. 예를 들어 2030처럼 사회 초년생에 가깝거나 해서 이제 생애 최초라는 그런 기회를 타고 주택 마련을 조기에 하려고 했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주택 구입을 사실은 아무리 LTV를 완화시켜 준다 하더라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이 생애 최초인 분들한테 특히 또 2030 세대의 연끌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기회를 확장한다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예. 오히려 이런 주담대를 늘려주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중도금 대출을 좀 더 완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주택 구입의 어떤 기회를 갖다가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쪽들이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보다 중도금 대출을 실속이 있는 완화한다는 게 뭐 그걸 좀 적게 대출을 갖다 적극적으로 이제 일단 제한이나 어떤 지역 예를 들어 지금 투기 과열 지구나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지금 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에 그 작은 부분을 갖다가 융통해 주는 것이 예.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지금 이 경우에는 금리도 높은 상태에서 예. 6억이라는 금액의 제한이 있는데 이미 집값은 많이 오른 많이 상태에서 올랐다. 얼마나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기회를 이전에 했던 60, 70%에서 LTV를 80%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TV 완화가 방향은 바람직한데 네.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는 좀 의문이다. 그럼 뭐 빚 좋은 개살구 뭐 그런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는 빚 좋은 개살구가 딱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도 일종의 빚내서 집 사라라는 버전 2죠. 빚내서 집 사라는 거나 한쪽에서는 금리를 연일 올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출 많이 해줄 테니까 집 사세요. 예. 이 얘기는 LTV 80%까지 확대됐다라는 건 뭐
이따가 DSR도 얘기하겠지만 네. 그거를 제외해놓고 본다라면 집값의 80%를 대출로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잔존 가치가 20%밖에 안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건데 만약에 집값이 10%에서 15% 정도가 하락이 된다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이미 자본 잠식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자만 갚고 네. 원리금만 갚다가 많은 그러고서 이제 부채의 어떤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물론 아무리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선거를 이겨서 이제 어떤 정부를 출범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지금 규제 완화에 특히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규제 완화는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경제적인 상황이 대출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빚을 갚아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계층, 그 일부 계층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20대, 30대, 그다음에 생애 최초에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40대가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중저소득의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 그 40대 평균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 6억의 대출을 받지도 못하겠지만 예. 그 6억이라는 대출을 받게 된다 그러면 5% 이자만 따지더라도 1년에 3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에서 250만 원 이자를 부담하고 거기에다 원리금까지 낸다 그러면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가게가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이 지금 6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놓고 보고 이거를 제대로 받으려고 그러면 연봉이 9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 그렇죠. 있는 능력이 예, 되려면 갚고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생활하려면. 있으려면 소득이 9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연봉 9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택을 마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다. 어느 정도 주택이 있거나 그 전에 이제 어떤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진다라면 시장은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지만 더 큰 바보를 찾고 있는 거죠. 더 큰 바보를 예. 찾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집값이 지금 상당히 비싸서 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이 정책 중에 대출 규제 완화를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거는 집값이 경착륙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십니까? 예, 집값이 더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건 패닉바잉도 아닌 있었다라고 것 지금 같은데. 저는 제가 이 본다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한쪽에서는 영끌이나 뭐 가상코인이나 이런 거를 투자했던 사람들한테는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빚 또 탕감해 주는 새로는 거 대출을 완화시켜가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 집을 받아주게 한다라면 도덕적 해이는 이걸 하고 나중에 내가 또 빚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면 또 정부가 갚아주겠지? 라는 이런 생각을 계속 시장에다가 연장시키고 있다라는 것밖에 저는 보이지 그러니까 않거든요. 빚내서 집사라는 제2 버전이고 또 집값이 떨어질지 모르는 게 새로운 매수 세력을 조금 들여오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할까 싶기도 한데 여튼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집값이 조금 안정될 거란 나름의 정부의 기대와 판단 네. 이런 분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집이 안정되고 있다, 그렇죠. 안정될 거다 이렇게 정부가 볼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판단을 좀 기대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그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락가락? 예. 지금 정부가 물론 아까 우리 이 소장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정부로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세라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가닥을 잡고 있으니까 집값이 좀 저렴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주택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정부가 제도적으로 또 생애 최초라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줘가지고 주택 구입의 기회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장시킨다는 긍정적인 아마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꼭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그러면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폭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향으로 계속 하향세가 지속이 되는 쪽의 시장으로 보고 있느냐. 지금 또 정부가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 보고 미분양도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주택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는 많이 이야기들이 떨어진다, 나오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정부는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향후에 있어서 금리 인상의 추가적인 어떤 인상들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 지정을 했던 2017년도에 다 부활이 돼서 지정이 됐던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예. 또 규제 투기 과일 지구 지정 부분을 사실은 일부만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일부만 지금 해제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조정 규제 지역을 일부만 풀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지금 투기 과일 지구의 해제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어서 본격적인 하락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도 이제 그런 쪽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액션은 취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서울이나 수도권 시장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 지금은 관망세일 뿐이지 약세로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 아니냐라는 아마 속에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규제를 덜 완화하는 걸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향후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예. 이걸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국민들은 이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준비를 하시면은 주택 기회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예.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택 가격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부 약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지금 강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0일 전후해서 이번 달 10일 전후해서 나온다고 하는 250만 원에다가 덧붙여 알파라는 것까지 해서 주택 공급을 앞으로 우리는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지금 잘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책 기조 부분을 아직까지 저는 분명하게 콕 집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상황, 네네. 지금 주택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라는 어떤 판단을 명확하지 하지 하고 있지 않았다. 않다. 예. 그게 저는 현재 시장을 더욱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정부도 조금 어떤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부 그러니까 생각은 이제 뭘까요? 아까 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정부가 6월 21일인가요? 대책 발표했을 때 나온 워딩이 있거든요. 네. 그 워딩에 뭐라 그랬냐면 지난 5년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데 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수급, 미스 매치 등으로 큰 폭의 시장 불안을 경험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동향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고 주택 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금년 초 이후 큰 틀의 하향 안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큰 틀의 하향 예, 안정 흐름을 하향 보이고 안정을 있다. 보이고 있다라고 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 정책을 보면 네. 이 하향 안정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땐 이 시장을 연착륙시킬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연착륙시키기 위한 적재적소의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공급 계획은 이미 선거 공약에서 나왔듯이 25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그 얘기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디테일한 계획이라든지 이제 곧 이런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되면 되겠죠. 예. 되면 10일 되는데 날 이제 그런 규제를 발표하니까. 보기 전에 또 이 주택 공급의 한 시그널의 축을 민간이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라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먼저 지금 손을 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연 지금 이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과연 이번 정부 내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까? 저는 실로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예. 이 주택 가격이 조금 더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금리 부담이 가중되게 되면 주택 가격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더 하향 안정세로 갈 수 있다라면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보다 무주택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LTV 80%를 풀어서 집을 사라라고 얘기한다라면 그게 안 맞는다. 집값이 떨어질 텐데 왜 집을 사라 그러느냐.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경기의 저점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주택 가격의 시그널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가이던스를 먼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서민들이 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실수요자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주택을 사서 상당히 치명상을 입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자, 주택 가격이 우리가 이제 뭐 실거래 가격으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강남 지역에 2, 3억이 떨어졌다. 예. 그 2, 3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떨어졌으면
10%가 빠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10%가 실거래가에서 실제로 거래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는 뭐 1% 빠졌다, 0.1% 빠졌다 이렇게 나오는 통계적인 착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하게 고지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갈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난 건지 모르겠지만 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공약에서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폐지하겠다. 정권 초기에 폐지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TF팀을 꾸려가지고서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겠다라고 최근에 보완을 할 것 발표됐지 같은 그런 않습니까? 분위기죠. 자,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혼동을 갖고 있는데 DSR 40%는 그대로 묶어놓고 LTV 80% 해줄 거야. 예. 그러면 LTV는 80%를 풀어주면서 생색을 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금융권에서 심사를 받을 때는 DSR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DSR이라는 게 이제 원리금 상환, 예,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상환비율. 40%를 묶어버리게 묶어버리면. 되면 예, 6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천만 원 이상이 되고 예. 이렇게 돼야지 되지만 그 밑에 소득자들은 못 받겠네. 말로는 6억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불가능하네. 4억보다도 더 적게 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땐 혼선이라는 거죠. 그럼 미스매치다. 어떻게 해라는 거야? 뭐라는 얘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실제 그러면 뭐 젊은 층들의 지금 반응이 네. 그런 냉소적입니까 좀? 지금 냉소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LTV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화 자체가 사실은 8월 2일자로 아마 발표된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8월 2일자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 자체는 거의 뭐 반응이 없다. 예. 이 아직 부분에서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예, 물론 예. 이제 그런 점이 있죠. 근데 예전 같으면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내가 주택 구입에 대한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들이라면은 예. 아마도 이 부분을 아예 기다리고 있다가 딱 되자마자 아마 창구에 문의가 많이 이제 쇄도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이미 시장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예 문의 자체가 거의 그다지 없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아예 은행 상담 자체가 별로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통해서 예. 나타나. 그래서 2030 세대는 그리고 그 동안에는 주택 가격의 향후의 상승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영끌이라는 우리 표현에서 예. 보듯이 뭐. 주택 구입을 많이 서둘렀죠. 지난 한 해 내내 영끌족들 얘기 많았죠. 그렇죠. 상당히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고 이런 예. 식으로 하면서 많이 서둘렀는데 그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즉 2030 세대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자체가 예. 사실은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걸쳐서 약 한 40%까지 이제 치솟다가 지금은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22년도 4, 5, 6월 동안에 예. 급락하듯이 해서 지금 24.8% 그 6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넣었으니까요. 네. 이 2030 세대들이 결국은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에서 그 행렬에서 거의 다 빠져나갔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연끌을 하신 그 2030조차도 지금 원리금 상환 혹은 이자 부담에 지금 굉장히 고민이 커지고 있는 그러다 지금 시장에서나 언론에서 지금 가격 부분에 대한 약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저걸 사놓고 나니까 쉽게 말하면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이런 어떤 참담한 심정마저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이런 경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응 조치나 이런 것 없이 뜬금없이 사실은 자 우리 LTV 부분을 저도 완화해줘서 너 대출 많이 시켜줄게. 그러니까 주택 구입하는데 별 문제 없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청약 시장에서 공급이 지금 굉장히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많이 할 테니까 청약 시장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기존 주택 매입에는 금액도 부담이 크고 또 원리금 상환이나 LTV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청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예. 물론 당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지금 최근에 주택 시장에 관심이 좀 떨어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많이 좀 떨어지고 낮아졌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회가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당첨될 그래서 오히려 가능성. 그쪽에서 실속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2030 세대들이 좀 더 선택이 용이하고 또 예.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쪽에 고민들이 나왔더라면은 오히려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는 이번에 정부의 어떤 정책 발표라는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름 정부는 규제 완화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 조금 돈을 빌려서 살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완화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꽉 묶어놓고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사라는 건지 이게 무슨 대책이지 나를 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 고개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해주라고 정부가 은행권에다가 압력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은행의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다 외국인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외국인들인데 은행의 채산성을 악화해가면서 리스크를 정부가 보증해주지 않는다라면 대출을 확대한다라는 건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연끌이 아까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위기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가 일순간에 이제 많이 낮아지면서 사실 연끌 수요가 지금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2021년에 한 127만 건 정도 주택 매매 거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21년에는 약 107만 건 정도의 이제 그 거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연끌 세대가 사실은 아까 뭐 이렇게 최대 샀잖아요. 40%까지. 예,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히 이제 저기 갭 투자를 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투자를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본이 되게 취약한 구조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일부의 그 부자들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패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부채 압박이 심할 되게 거다. 지금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그 영끌이나 2030이 주택을 사는 비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지금 예전처럼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주택, 아파트,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량이 한 18만 건 정도밖에 안 어디 되거든요. 저 전체가요? 전국에. 그럼 전국에 18만 건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5% 정도라고 따져봐야 예.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그렇죠. 그 5만 상황이라는 정도. 거죠. 그만큼 이제 진입 수요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가격 유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는 어디까지 주택 가격의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확실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부에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는 국토부가 과거에 그 사례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두 분이 좀 제시를 해줘야지. 저희 말은 안 들어요. 정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이게 전문가들이 나오셨으니까 전문가들이 집값이 얼마 떨어질 거다. 네. 1년, 2년 후에 몇 퍼센트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 탓하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연준에서 의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리가 인상기에 있으니까 집 사지 마라. 그리고 집을 살려면 금리가 떨어질 때 사라. 자, 우리는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한국은행 총재는 얘기하는데 그렇죠. 대외 변수가 없으면 우리가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계속 올린다는 세 번 올릴 거야. 그래서 올 연말에 3%가량 유지할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기에 외국 또 대외 변수가 생긴다든지 좀 더 인플레이션이 고강도로 잡히지 않는다라면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쉽게 해서 빅 스텝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고가 좀 더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 된다. 예. 그 경고에 맞춰서 예. 어쨌든 이 부동산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이잖아요. 그럼요. 부동산이 가장, 잘못되게 되면 한국 경제가 뭐 쉽게 얘기해서 정권이 실체 바뀌고. 국면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재인 정부 상황이라는 뺏긴 게 거죠. 부동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좀 더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 주요 정책은 다음에 발표하겠다고 매 발표 때마다 다 연기해놔요. 예.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예. 그리고 나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 감세, 그다음에 무슨 대출 규제 완화, 과거에 족쇄처럼 여겼던 그런 부분들만 풀어준다라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주택 가격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가격은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누구의 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잡혀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더 큰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큰 그림, 여튼 너무 정부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나오신 분들이 더 그런 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지역별로 이런 시세가 있더라고요. 강북권 중심으로 뭐 수억 원씩 떨어진다. 네. 동탄, 의왕 같은 곳에서 3, 4억씩 떨어진다. 혹시 이런 거를 투매가 시작됐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인상될 여지가 지금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심리는 굉장히 또 떨어지고 있는. 예.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는데 심리는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하향세가 지속될 건지 네. 또 언제쯤 안정이 될 건지 또 시장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저는 이 금리가 지금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금리 인상의 행진 자체가
언제쯤 끝나느냐가 명확해지는 즉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순간에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나 심리적인 안정도 굉장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흐름이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재든 악재든 간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확정적으로 될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로 보여준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의 투매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성급한 판단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지금 예. 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주택을 팔아야 되는 분들 외에는 상당히 시장을 관망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에게 정리하는 경우들도 그동안 우리 좀 작년만 하더라도 많았던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장 움직임은 투매로 가는 어떤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집값 수준을 얘기하니까 저 시청자 댓글로 이런 표현이 왔습니다. 이런 댓글이 왔는데 집값 하락이 아니라 코로나 유동성으로 급등한 비정상적인 집값의 정상화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분도 있는데 최근에 왜 그 아까 종부세 뭐 말씀을 하셨는데 다주택자들 왜 종부세 완화한다고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굉장히 세제 부담을 덜어준다는데 그러니까 뭐 강남에 집이 매물이 싹 들어갔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뭐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일부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규제와 금리가 싸운다 그러면 금리를 이길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전체 시장의 흐름은 앞으로 이제 그 금리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매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작도 안 했다. 네, 왜 그러냐면 금리를 인상한 게 작년 8월부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예.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래량이 줄어든 것만큼 뭐는 이제 이게 되냐면 예.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종부세 완화했다. 완화. 네. 근데 정권 출발하기 전에 이미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했잖아요. 네. 자, 1년 동안 유예를 했으면 보유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주택을 내놓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이유가 팔게 하려면 팔게 하려면 어느 정도 보유 부담을 좀 줘야만. 하려고 그러면 이 조세를 혁명하듯이 과거 정부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건 우린 다 없애버릴 거야. 이건 뭐 아니면 도에 이게 아니라 종부세율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가면서 완화적인 시차를 두면서 가야 된다라는 되는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예 규제를 다 풀 거야. 우리는 다 풀 거고 세율도 낮춰줄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거를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보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데 그 정책 약발이 많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서울에 약 한 6만 5천 건 정도의 매물이 누적돼 있었는데 한 3천 건 정도 들어갔다가 이제 한 거죠. 이제 생각을 해보니 대부분 세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아직 상황이란 통과된 게 말이에요. 아니에요. 통과된 이제.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만 그렇지. 얘기한 거니까 의지만 거기에 밝힌 거지. 그렇죠. 국회에서 안 될 수도 선반영을 있어요. 해서 이제 매물을 일부 걷어들였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엇박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을 연착륙을 시킬 거야. 이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정부가 판단한 게 뭐냐면 고점 인식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대. 그럼 이거를 시장에서는 연착륙을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정부 내내 우리가 도 박사님하고도 토론 많이 했잖아요. 거래세를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은 저기 보유세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두 개 중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정권이 출범한 지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종부세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풀려고 한다. 과연 이게 시장에 효과가 있을까는 저는 없다라고 보이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금리와 정책이 싸우게 되면 금리가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이기고 있는 중이네요. 네, 이기고 있는 중이니까 이 쇼크를 국민들이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부동산 경제를 전체를 안정되게 만들어줘야지 우리 한국 전체적인 경제라는 이 부분이 안정이 될 텐데 이렇게 지금 뭐 아니면 더 손가락 뒤집듯이 야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거 다 없애줄게 이렇게 되면서 오는 혼선이 나중엔 이거 자체가 큰 리스크가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시에 낮추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뭐 정부가 방침을 밝혔지만
결국은 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다 종부세 완화가 될 거라고 확신을 또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도 박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네. 대책들이나 또 세제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 거래 정상화로 나아가는 어떤 수단 중의 하나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동안에 모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고요. 그 네. 부분이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등으로 굉장히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른 자리로 이제 옮겨놓기 위한 과정들인데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네. 사실 하는 게 필요한데 네. 지금은 하나씩 갑자기 세제 부분에 대한 완화가 툭 던져지거나 또 다른 부분이 툭 던져지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 하는 것이 단순히 네. 기존 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의 흔적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종합만 한다면은 충분히 과거 정부에서 규제의 강화와 신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너무 올랐던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예. 거래 질서 정상화가 된다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앞당기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조금씩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안정되기를 다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LTV 완화 영향 대책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